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제 30대 후반이 된 아주 어린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강인한 엄마입니다. 왜 강인한 엄마냐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거든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유독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받은 사랑을 그대로 퍼줄 수 있는 진정한 애정을 쏟아보신 적이 있나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처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제가 받은 과분한 사랑을 아이에게 2배, 3배로 더 쏟아주고 싶은 엄마랍니다. 서론이 길었죠? 제가 왜 이런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지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릴 적 저에겐 아버지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평소엔 정말 바쁘셨지만 이상하게도 주말만큼은 꼭 제 곁에 머물러 주셨거든요. 마치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던 시간을 만회하려는 듯 주말마다 저를 꼭 안고는 우리 딸, 이번 주말엔 어디 가고 싶어?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 질문 하나에 저는 날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했죠. 아버지의 질문은 항상 저를 설레이게 만들었어요. 어떤 주말은 놀이공원에 갔고요. 또 어떤 날은 동네 서점에서 책을 한가득 사주셨어요. 놀이터에 있는 삐걱거리는 그네도 좋아했는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위해 매번 미끄럼틀 아래 벤치에 앉아 끝까지 지켜봐 주셨답니다. 제가 놀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괜찮아 우리 딸. 이 정도는 이겨내야 씩씩한 아가씨지. 하며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셨죠. 그 말 한마디면 눈물이 찔끔 나오다가도 쏙 들어갔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시간들마저 없었다면 제 인생은 아마도 한없이 어둡고 쓸쓸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에는 엄마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남자 혼자 딸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지 지금 와서야 짐작이 가요. 언제까지 함께 목욕을 해야 할지도, 감정의 변화가 많아지는 사춘기 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분명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저 늘 든든하고 자상한 모습으로 저를 감싸주셨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머릿속엔 늘 같은 질문이 떠다녔어요. 왜 우리 집에는 엄마가 없지? 사실 원초적인 질문이기는 했죠. 유치원에 다닐 때는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뭐 해? 하고 묻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작게 웃으면서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어 라고 말하곤 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제게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준 적은 없었어요. 다만 아버지는 늘 엄마는 없어 네 곁엔 내가 있잖아 라고만 말씀하셨죠. 어릴 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 스스로 우리 엄마는 돌아가신 거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게 믿는 게 덜 아프더라고요. 사실 우리 엄마가 천사라는 것이 어쩌면 저의 마음을 더 뿌듯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모든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오는데 저만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던 기억이 선명해요. 아버지는 제 교실 앞까지 데려다 주시며 저에게 신신당부를 했던 그 모습도 선명하죠. 남들은 엄마가 예쁘게 묶어준 머리를 하고 엄마의 손을 잡고 교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아빠가 서툴게 묶어주는 머리가 싫어 초등학교 입학식 때 단발로 머리를 잘랐거든요. 우리 딸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해. 알았지? 친구들이랑 싸우면 아빠한테 꼭 이야기하고. 아빠도 참 걱정하지 말라니까. 나 이제 내 이름도 쓸 줄 알아. 이름을 쓸 줄 안다는 제 말에 호탕하게 웃으며 아버지는 제 머리를 토닥여 주셨죠. 그런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저에겐 너무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운동회가 열릴 때도 학예회가 있을 때도 아버지는 어김없이 오셨어요. 바쁜 회사 일정을 다 조정하고 점심 도시락도 정성껏 싸우셨죠. 제 도시락을 열어보면 삼각김밥과 과일, 계란말이, 그리고 간장에 조린 고기 반찬이 예쁘게 담겨 있었어요. 친구들은 우와, 너희 엄마가 도시락 진짜 잘 싸신다 하고 말했지만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이라고요.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보단 투박했죠.
예쁜 모양의 김밥, 샌드위치, 과일 같은 건 없었고 아버지가 어디서 사온 갈비찜, 잡채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아빠표 도시락이라기보단 시장 반찬 가게 할머니 도시락이긴 했지만요. 사실 엄마라는 존재는 딸에게 너무나 크고 특별하잖아요. 인생의 멘토이자 친구, 그리고 가장 가까운 보호자. 저는 그런 존재가 제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건 전적으로 아버지 덕분이었죠. 아버지는 엄마의 역할까지 해주셨어요. 감정이 격해질 때는 꼭 안아주시고 상처받은 날엔 무릎을 내어주시고 울음을 삼킬 때는 조용히 등을 토닥여 주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더 바랄 게 없겠구나. 제 평생의 이상형은 언제나 아버지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신 분이니까요. 저에게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었어요. 그 흔한 망토 하나 없이도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또 든든한 분이셨죠. 힘도 어찌나 좋으신지 제가 자라면서 몸무게가 부쩍 늘어도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번쩍 안아 올리셨어요. 마치 솜처럼 가볍다는 듯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 하며 회전놀이를 해주시던 그 팔 힘이 아직도 제 등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을 때도 또 고열이 나는 감기로 잠을 설칠 때도 아버지는 늘 저를 업고 달리셨어요. 등에 실린 채로 느껴졌던 아버지의 빠른 걸음, 고동치는 심장 소리, 그리고 저를 놓칠세라 꼭 움켜쥔 손, 그 순간만큼은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병도 저를 아프게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아이언맨이나 헐크, 그런 영웅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존재였어요. 저에겐 아버지가 진짜 히어로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짝사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이 연예인을 좋아한다거나 첫사랑 이야기를 꺼낼 때면 저는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아버지야 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파파걸은 아니었고요. 누가 뭐래도 아빠 인생에서 나는 언제나 1순위라는 그 마음이 저를 지금껏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에 처음 올라갔을 때였어요. 생애 첫 월경을 시작했을 땐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몸이 왜 이러나 싶어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먹였죠. 근데 그때도 역시 아버지였어요. 허둥지둥하면서도 조심스러운 손으로 마트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거 말이다. 여자들 쓰는 거라더라. 어떻게 쓰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만 우리 딸 괜찮지?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나버렸어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웃어 보이시던 그 얼굴, 그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해요. 여성용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기에 저는 포장을 뜯고 설명서를 읽고 상세 페이지를 검색해가며 스스로 배웠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다 알려준다던데 저는 혼자서 그 과정을 겪었죠. 그래도 이상하게 억울하거나 슬프진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늘 아버지가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릴 땐 종종 이런 상상을 하곤 했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 착해서 하나님이 천사로 데려가신 걸 거야. 그래서 하늘나라로 먼저 간 거라고 어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는 단 한 장의 사진조차 보여주신 적이 없거든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 우리 엄마 사진은 왜 하나도 없어? 나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예쁜지 궁금한데. 다른 애들은 부모님 결혼식 날 드레스 입은 사진 봤다던데.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살았단다. 그냥 혼인신고만 했어. 그래서 사진이 없지. 말끝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또 상상을 했죠. 엄마랑 아빠는 얼마나 불같은 사랑을 했을까. 결혼식 없이도 함께할 만큼 뜨거운 사랑을.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게 엄마란 존재는 늘 상상의 인물이었어요. 긴 머리를 가진 고운 얼굴,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요.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려드리면 아버지는 가끔 아주 서글프게 웃으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엄마를 그리워하시는구나. 그래서 굳이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애쓰는 아버지를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나만은 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 슈퍼맨.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대학에 진학하면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처럼 놀이터 그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거나 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며 다투던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사라졌죠. 하지만 그게 섭섭하거나 아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제 곁에 없었던 시간이 사실은 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주신 시간이었다는 걸요. 아버지는 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무리를 하셨어요.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셨고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달 일을 하러 나가셨죠. 24시간 영업하는 중국집에서 오후 타임 배달을 하셨는데 새벽같이 공사장에 나가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 4시까지 일하고 오시면 집에 잠깐 들러 씻고는 바로 저녁 5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시 오토바이를 타셨어요. 그렇게 밤이 되어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는 현관문에 기대어 숨을 고르시고는 한참을 멍하니 계시다 물 한 잔을 겨우 들이키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고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그 순간마다 되뇌었죠. 하루라도 빨리 취직해서 아버지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다고요. 저희가 살던 집은 1.5룸이었어요. 방은 하나, 거실 겸 주방으로 이어진 작은 공간 하나. 그런데도 아버지는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 하나뿐인 방을 저에게 내어주셨어요. 당연히 딸에게 개인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아버지께서는 늘 거실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우셨어요. 딱딱한 바닥에 얇은 이불 하나라 늘 허리를 아파하시면서도 저는 편하게 자야 한다고 침대를 사주셨었죠. 하루의 고단함을 눕히시는 아버지의 등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했어요.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였죠. 대학생이 된 저는 친구들처럼 놀러 다니지 못했어요. 놀이공원, 영화관, 카페. 그런 곳은 남의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제 머릿속엔 항상 같은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이 돈이면 아버지랑 김밥 3줄은 사 먹겠네. 그 시절 김밥 한 줄이 1,500원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실 돈으로 아버지와 둘이서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돈을 계산적으로 썼어요. 불필요한 소비는 하지 않았고 아버지의 등골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에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 덕분인지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은 많지 않았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게는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인생은 30대부터 시작이야. 그때 내가 어떤 기반을 만들어뒀느냐에 따라 내 노후가 달라질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과제도 빠지지 않고 제출했고 시험은 늘 최선을 다했죠. 그 덕분에 교수님들께도 꽤 이쁨을 받았어요. 아빠, 나 교수님이 과제 너무 잘했다고 수업 자료로 쓰시겠다고 하더라. 나 대단하지? 아유, 장하다 우리 딸. 아이 뭐야, 그게 끝이야? 나 진짜 고생해서 한 과제였는데. 투정을 부리듯이 아버지께 서운하다는 듯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는 그 투박한 한마디가 좋았어요. 그 말 안에 담긴 아버지의 자부심, 고마움, 그리고 사랑을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장하다라는 말 한 줄이면 충분했어요. 그 말이 저를 더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우리 아버지는 결국 제 곁에 오래 있어 주시지 못했어요. 제가 돈을 벌게 되면 꼭 아버지와 유럽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거든요. 또 아버지가 늘 갖고 싶다던 은색 중형 세단도 꼭 뽑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급하셨는지 저 혼자 남겨둔 채로 먼저 떠나버리셨어요. 그것도 사고나 병원 신세도 아닌 그냥 조용히 잠든 채로요. 아침에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시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죠.
아버지를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이미 심정지가 오래된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하겠습니다. 그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유일한 제 가족, 제 전부, 제 삶의 이유가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알고 보니 아버지의 몸 상태는 이미 한계였대요. 간 수치가 심각하게 올라가 있었고 장기들이 너무 많이 지쳐 있었대요. 피로가 누적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틴 건 오직 정신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몸을 갈아가며 버티고 있었는지도 몰랐을까요? 장례식장에선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하루 종일 밤새도록 울면서 뭐가 그리 급해서 나만 두고 혼자 가버렸냐고 나도 같이 가자고 그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때 아버지의 공사판 동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주셨어요. 꽃다발 대신 거칠어진 손과 붉어진 눈으로 말없이 제 등을 다독여 주시던 분들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죠. 너무 좋은 분이셨습니다. 형님은 우리한테 아버지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믿기지가 않네요. 그분들의 울먹임에 아버지가 얼마나 덕을 쌓고 사셨는지가 느껴졌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저 하나만 챙긴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따뜻하게 품고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 보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울고 있던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막 일을 배우기 시작한 후배라고 했어요. 겨우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 가족이 없거든요. 늘 혼자였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저한테 진짜 정을 주셨어요. 형님이 저한테 야, 혼자 밥 먹지 말고 같이 먹자.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그 말에 울컥했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그렇게 말하던 그 사람이 제 손을 덥석 잡고 우는데 저도 순간 멍해졌어요. 제가 그렇게나 슬픈데 제 앞에서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을 보니 오히려 제 눈물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후 3일 내내 장례식장에 함께 있어 주셨어요. 집에도 안 가고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머리 말리고 검은 정장을 벗지도 않은 채로 계속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아버지 영정사진도 조심스레 들고 상주인 저 대신 절을 받으며 절차를 도와주셨죠. 누가 뭐래도 저는 그때 정말 의지가 됐어요.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말하셨을 거예요. 우리 딸 힘들지? 괜찮아.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어 라고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외롭고 힘들어요. 저 진짜 앞으로 어떡하죠? 제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아버지 이외에 다른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죠. 그런 존재를 한순간에 잃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됐어요. 이 모든 일이 그렇게까지 흘러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도 종종 제 곁을 지켜줬어요. 처음엔 고마운 반, 낯선 반이었지만 어느새 그는 매일같이 저희 집을 들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걱정이 된다는 이유였겠지만 아버지를 잃은 그때 저는 그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겸연쩍은 얼굴로 찾아와 입맛에 맞을지는 모르겠다며 반찬 몇 가지를 담은 반찬통을 건네주고는 뻣뻣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해요. 저는 그때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밥을 차려 먹을 의욕조차 없었죠. 입맛이 없어도 좀 먹으려고 해봐요. 밥은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죠. 우리 형님이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였는데 딸이 밥을 혼자 잘 챙겨 먹을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제가 시키지 않아도 어느 날부터 집에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통을 정리했어요. 제가 먹지 않아 곰팡이가 쓸어버린 반찬들은 군소리 없이 비워냈고 새 반찬은 채워 넣었죠.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제겐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그는 제 병원 진료에도 함께 가게 되었죠.
몸이 먼저다. 절대로 아파서는 안 된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울컥하고 말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신념 같은 것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챙기지 못했으니까요. 그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저를 유리구슬처럼 대해주었죠. 사실 형님이 저한테 항상 자랑하셨거든요. 우리 딸은 진짜 똑똑하고 심성도 곱다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형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롭지 않게 곁을 지켜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모든 게 낯설고 세상이 흑백처럼 느껴지던 시기에 그렇게 한 사람의 존재가 저를 감싸 안았던 거죠. 제 마음은 정말 찰나의 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사람의 듬직한 어깨, 딱 벌어진 등, 그리고 웃을 때 눈이 휘어지는 모습까지 어쩐지 우리 아버지를 닮아 있었어요. 성적표를 들고 집에 갔을 때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던 아버지의 미소와 꼭 닮아 있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그 사람에게 스며들었고 언젠가부터는 아버지가 없는 삶보다 그 사람이 없는 삶을 상상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저를 흔들어 놓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아버지의 보험금 문제였죠. 저는 아버지가 보험에 가입해 두신 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빠듯하게 사셨는데 그런 걸 해두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공사판에서 늘 위험한 일을 하셨으니까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셨겠죠. 저를 생각해서요. 아버지라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험금이었어요. 어느 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 수령과 관련해 방문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당연히 상속자인 제가 가야 하는 줄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방문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낯선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자놀이의 붉은 점, 너 맞구나. 아유, 니네 아버지 꼭 빼다 닮았어. 꼭 그 눈매가 그렇더라. 그녀의 시선이 제 관자놀이로 향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 붉은 점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였고 아버지도 그 점을 보며 늘 이건 복점이야. 평생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하곤 하셨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의 입에서 그 점이 언급되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아버지와 연관된 무언가가 분명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고요. 보험금은 내 몫이야. 당연히 나한테도 권리가 있지 않겠어? 그 돈을 네가 홀라당 가져가 버릴 건 아니지?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이 여자는 누구지? 왜 나를 알고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진실이 펼쳐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또 한 번 커다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죠. 누구신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아버지 보험금을 왜 그쪽이 가져가요? 얘는 진짜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태어났을 때부터 있던 점 얘기하면은 다 알아들었어야지. 그나저나 여자의 얼굴이 저게 뭐야? 아유, 의사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더니 다 개구라였네. 이래서 의사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몸이 굳었어요. 그 여자는 보험사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마치 여기 주인이냥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어요. 탁자 위에는 까맣게 탄 잿더리가 하나 놓여 있었고 빨갛게 칠한 입술 끝엔 타들어가는 담배 한 개비가 매달려 있었죠. 저는 설마 했습니다. 너 나 기억 못하겠지? 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놀라운 사람이고 네 엄마라고.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제 엄마가 바로 그 여자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그 사람, 결혼사진 한 장조차 남기지 않았던 이유, 늘 엄마는 없다라고만 말하던 아버지의 침묵이 그제서야 이해됐어요.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은 채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왜 기를 쓰고 숨기고 싶어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환상으로 그리던 천사 같은 엄마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겠죠. 보험금 내놔. 나도 권리 있어 이거 사.
당신이 내 엄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뭐 하나 도움이 된 적도 없었던 분이 왜 이제 와서 돈 얘기를 하세요? 뭐래니? 내가 받는 보험금인데 당연히 내 몫도 있는 거지. 예, 나 법적인 지분도 있어. 뭐가 있다고요? 결혼만 했으면 다예요? 나를 낳았으면 다냐고요? 그 사람이랑 이혼을 했어도 네가 내 딸이지 않니?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생각 안 해? 그때 저는 거의 치를 떨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그녀의 협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보험금 안 줄 거면 내가 너 뒤통수 후려칠 수도 있어. 어차피 인생 길잖아. 그 돈 때문에 피 보는 사람 너 하나는 아닐걸?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어요. 몸은 점점 지쳐갔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어요. 며칠을 끙끙 앓고 누워있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저를 찾아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요. 안색도 안 좋고 고민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수십 년 만에 만난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됐어요. 그럼 내가 알아볼게요. 걱정 말고 가만히 있어요. 이번엔 내가 나설게요.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몸을 쓰는 일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고 법이나 판례 같은 건 잘 모르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저를 위해 그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자료를 찾고 공부했어요. 보험 관련 판례, 유족의 범위, 친생자와 이혼 배우자의 권리 문제까지. 남편은 정말 발로 뛰듯 하나하나 정리해서 결국 당당하게 말했어요. 찾았어요. 그 여자 아무 권리도 없어요. 유족연금이나 사망보험금은 실질적으로 부양받던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법적 보호자도 아니고 같이 살지도 않았잖아요. 게다가 이혼했잖아요. 아예 관계 없어요. 여기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엄마라는 그 여자를 다시 만난 날 남편은 제 앞을 가로막고 저를 대신해서 든든한 벽이 되어 주었어요. 아마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똑같은 모습을 하지 않았을까요? 커다랗고 다부진 몸뚱이를 한 남편은 엄마라는 사람에게서 저를 지켜내 주었고 엄마는 당황했는지 소송을 통해서라도 보험금을 가져갈 거라고 이를 갈았죠. 하지만 소송장은 저에게 도착하지 않았어요. 아마 본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본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요. 그저 제가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서 멍청할 거라 생각해서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했었던 거겠죠. 하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저는 쉽게 당하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한테도 못 받는 위로를 오늘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일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네요. 대신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앞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건 더 많을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아주 깊게 남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보험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제겐 단숨에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정말 절실한 한 줄기 빛 같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그 돈과 아버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더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은 저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내 딸, 이 돈으로 조금이라도 덜 고생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남자와 저는 결국 30이라는 나이에 결혼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이었죠. 주변에서는 좀 이른 거 아니야 라며 걱정도 했지만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너무 외롭고 또 너무 지쳤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라면 적어도 아버지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결혼식은 정말 단촐하게 치렀어요. 가족이 없었던 저희는 직장 동료 몇 명과 친구들 몇 명만 모았고 신혼집은 아버지와 제가 함께 살던 1.5룸이었어요. 새로 산 가구는 하나도 없었지만 이상하게 그 작은 집이 신혼집처럼 느껴졌어요. 매트리스 위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손을 꼭 붙잡고 잠드는 그 평범한 밤들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보험금 7천만 원을 고스란히 쥐고 있었어요. 이 돈은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유산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고 사정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출산은 순탄치 않았고 팔삭둥이로 태어난 우리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한 달이나 있어야 했어요.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했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책임질게. 당신 애랑 병원에만 있어.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 몸만 생각해.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는 매일같이 공사판에 나갔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공사가 중단됐고 눈이 오면 현장 자체가 멈췄어요. 일을 못 나간 날에는 하루벌이가 통째로 사라졌고 저희의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죠. 제가 원래 다니던 회사는 복직 시기를 조율하자고 했지만 결국 저는 아이 때문에 복직을 포기했어요. 퇴직을 결정했고 퇴직금은 전부 적금으로 묶어뒀어요. 혹시라도 큰 돈이 필요할 날을 대비해서였죠. 하지만 그렇게 아껴둔 퇴직금조차 결국엔 손대게 되었어요. 기저귀, 분유, 병원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생각보다 많았고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무려 6년을 버텼어요. 돈을 아끼고 또 아끼면서요.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지쳐 보였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고 신세한탄을 하며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점점 현실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공사판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했어요. 무거운 철근이 떨어졌고 그걸 피하려다 어깨를 심하게 다쳤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삶은 다시 또 하나의 고개를 넘어야 했어요. 아버지의 보험금은 이미 다 사라졌고 퇴직금도 적금도 없었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남편의 약봉지를 챙기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가슴 깊이 절절하게 깨달았어요.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남편은 한쪽 팔에 심한 상처를 입은 이후로 더 이상 오른쪽 어깨를 들 수 없게 되었어요. 팔이 올라가지 않으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렇다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 저녁이 되면 습관처럼 소주병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참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점점 달라졌어요. 술에 취한 날이 많아졌고 말수가 줄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으로 말문을 여는 날이 많아졌죠. 아이, 술 좀 사와. 오늘은 내가 취해서 잠이라도 들어야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돈이 어디 있어서 술을 사와. 제발 그냥 좀 자. 내일도 새벽부터 일자리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야이씨, 누가 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써주는 데가 없잖아. 그래놓고 맨날 돈 없다고 징징징징거리지. 어? 아이, 어디 또 돈 없냐고 징징대지 마. 내가 일부러 다쳤냐? 그렇게 말하면서 냉장고를 발로 걷어차고 아이 앞에서도 욕을 내뱉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손을 댔던 그날은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은 아이가 7번째 생일을 며칠 앞둔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아이는 거실 바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남편은 거실 탁자에 소주를 따라 놓고 있었어요. 아이가 실수로 손을 뻗다 남편의 소주잔을 엎질렀는데 그 찰나의 순간에 남편이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죠. 이 귀한 술을.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네가 뭐 잘났다고 다 망쳐?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일 하나도 안 하고 술만 퍼마시면서 애한테 왜 하풀이야? 인연이 또 나한테 돈 가지고 지랄을 하지. 이게 지금 누구한테 말대답이야? 그 한마디와 함께 손이 날아왔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달라졌어요. 어쩌면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정신을 차린 뒤 제 앞에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안하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자존감이 바닥이라 실수를 한 것 같다. 2번 다시는 안 그럴 거다.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눈물에 저는 또 흔들렸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도와줬을 텐데.
그런 생각만 머리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미안하다는 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변명이 들어섰어요. 네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욱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안 그럴 수가 없잖아. 네가 날 무시하니까 그랬지. 어느새 모든 게 제 탓이 되어 있었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매번 제 가슴을 쿡쿡 찔렀어요. 맞고 사는 삶 도망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무서운 존재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을 거야. 다음엔 안 그러겠지. 애가 있으니까 지금 나가면 더 힘들 거야. 이런 핑계들이 머릿속에 줄줄이 떠올라요. 가장 문제는 제가 당장 기반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남편이 공사판에서 다친 뒤 받았던 보험금과 산재 보상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끊기면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로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언젠간 다시 예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바보 같은 믿음 하나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2년이 지났고 남편의 난동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욕설은 기본이었고 고함과 밀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까지 쉽게 행동했죠. 이제는 아이 앞에서도 제 뺨에 손을 댔고 아이는 그걸 보며 오들오들 떨었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쳤어요. 눈앞이 아찔했고 어지러움에 몸을 가누지 못했죠. 그러다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게 됐어요. 7살밖에 먹지 않은 우리 아이가 남편이 술을 마시러 나간 틈에 119에 전화를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응급실은 낯설었어요. 시끄럽고 쉴 새 없이 들려오는 기계 소리, 바삐 움직이는 간호사들, 피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구나. 더는 아이를 위해서라는 핑계도 내가 참으면 언젠가 괜찮아질 거라는 자기 위안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진단서를 떼기 위해 큰 병원을 찾아갔고 응급치료를 받는 도중 한 나이 지긋한 의사가 조용히 제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어깨하고 머리 그리고 가슴이요. 허리도 아프고요. 팔다리도 아픈 것 같아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시선이 너무 깊고 단단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어요. 제 상처를 본 의사는 대충 어떤 일인지 짐작하는 것 같았죠. 환자분, 혹시 최근에 이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단순한 넘어짐이나 실수로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목에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떨어졌죠. 그런데 의사가 갑자기 어딘가에 시선을 빤히 두더니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맞아 병원에 실려왔다는 상황 자체가 드문 일도 아닐 텐데 응급실에서 제 치료를 담당하던 의사의 반응이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초반엔 담담하게 응급조치를 하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시선이 너무 낯설고 묘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됐어요. 그러다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제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넘겼어요. 혹시 관자놀이의 난점을 손찌검으로 인한 것으로 오해하셨나? 싶어 저는 얼른 말을 꺼냈어요. 아이고, 선생님 이건 다친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점이에요. 환자분, 혹시 부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처음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갑자기 제 몸을 살펴보다가 뜬금없이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왜 물어보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저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셔서 보호자 자격도 없으신 분인데요. 병원에서 갑자기 호구 조사를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혹시 아는 분일까 싶어서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문대자 봉자 쓰시는 분이세요. 문대봉입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성함은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줄곧 저와 아빠만이 가족이었기에 누가 아버지를 알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작은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손끝까지 떨리는 게 육안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제 어깨를 확 잡더니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정말로 문대봉이 맞습니까? 환자분 정말 문대봉 씨 따님 맞아요? 왜 그러세요? 무섭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몸을 뒤로 확 물렸어요. 남편에게 그동안 당한 트라우마 때문인지 성인 남성이 제게 목소리를 높이고 몸을 잡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움츠러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손길은 거칠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 자체가 공포로 다가왔거든요. 제가 큰 소리를 지르며 발발 떨자 병원하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의사 선생님을 붙잡으며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진정하세요 라고 말렸고 저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문대봉, 그게 내 형이란 말입니다. 내 형 문대봉. 내 이름은 문대홍입니다. 대봉이 형 동생 대홍이.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싶었거든요. 무슨 드라마 대사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저는 얼떨떨하게 되물었어요. 가뜩이나 이 상황이 혼란스러운데 의사까지 영문 모를 소리를 하니까 기절을 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지긋하게 있는 의사가 저에게 왜 이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아니, 혹시 동명이인 아닐까요? 우리 아버지는 가족도 형제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요. 에이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딱 한 번 어릴 때 형이 딸을 데리고 잠깐 집에 왔었어요. 당시 형은 혼자 애를 키운다고 집안과 인연을 끊은 상태였어요. 우리 부모님도 완강하셨죠. 하지만 나는 그날 분명히 봤어요. 이 붉은 점을. 잊을 수 없는 이 커다란 붉은 점. 그게 네가 맞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났던 기억은 전혀 없었거든요. 언젠가 아버지가 낯선 어른들과 다투는 모습을 멀찍이서 본 기억은 있지만 그게 가족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고아라며 혼자 살아왔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제 상처를 치료하던 의사가 형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낯설고도 묘한 울림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뒤흔들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었죠.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구경을 하고 있던 병원 내부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가족이라고요? 이게 전부 사실이라고요? 나도 믿기지가 않는구나. 형은 집안과 인연을 끊고 나가버렸어. 그 후로 몇십 년 동안 소식도 없이 살다가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지. 근데 이렇게 형의 딸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왜 가족과 연락을 끊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지금까지 없는 줄로만 알았던 가족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죠. 그 순간 수많은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혼자서 나를 키우느라 지쳐 있었던 아버지의 어깨, 소주 한 잔을 마시며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던 뒷모습, 특히나 단 한 번도 어머니나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던 그 긴 침묵, 그 모든 것들이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혈액 샘플 좀 뽑아봅시다. 유전자 검사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정말 저를 확신하시는 건가요? 제가 의사 선생님이랑 혈연이라고요? 비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 모릅니까? 조카가 틀림없어요. 이 점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나는 단 한 번 봤지만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고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의사인 동생이 있었다고요. 그것도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왜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신 거지? 가족이 있었다면 왜 그렇게 외롭게 돌아가셔야 했던 건데.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묘하게 반항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저를 언제 봤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기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가족을 본 기억이 없어요. 형이 집을 나간 지 4, 5년쯤 됐을 무렵이었죠. 갑자기 형이 나타났어요. 그때 형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아마 자네였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들으니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를 안고 온 아버지를 친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너는 집안의 수치다라고까지 말했대요. 친가에서는 장남인 우리 아버지에게 걸었던 기대가 어마어마했었다고 했어요. 공부를 하루 종일 시켜서 아버지가 뼈밖에 남지 않았을 정도로 책상 앞에 앉아있기만을 요구했대요. 조금의 오바를 보태자면 머리에서 스팀이 올라올 때까지 아버지에게 공부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선한 사람이었대요. 개미 한 마리도 쉽게 밟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요. 누가 다치면 본인이 다친 것처럼 아파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친가 쪽이 대대손손 의사를 배출했기에 공부를 죽어라 해서 의대에 들어갔지만 적응을 하진 못했어요. 새빨간 피가 낭자한 병원에서 피만 보면 기절을 하는 의사를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하긴 제가 어릴 때 무릎만 까져도 저를 업어들고 병원에 달려가던 아버지가 이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형은 결국 자퇴하겠다고 했어요. 집안은 난리가 났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료계 집안이었거든요. 의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공부를 시켜놨더니 배신하냐고 난리였어요. 형은 결국 군대로 도망치듯 갔고, 그리고 제대하고 돌아왔을 땐 다시 의대에 복학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럴 거면 당장 나가라고. 형은 진짜 그대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돌아왔을 땐 아기를 안고 있었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와 제가 살아온 그 좁은 1.5룸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막 돌기 시작했어요. 혼자 모든 걸 감당하시던 아버지. 고된 하루 끝에 무릎에 아이를 안치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던 그 따뜻한 손. 그 손을 붙잡고 얼마나 제가 세상을 믿을 수 있었는지를요.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는데 그때 형은 나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 아이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너의 관자놀이에 있는 붉은 점을 보고 혈관종인가 싶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이 말했죠. 이 점이 애복이다. 난 이 아이만 보면 세상이 다시 살아있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대를 자퇴하고 공사판에서 허드렛이라는 놈을 다시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했죠. 형은 그대로 조카를 안고 돌아섰어요. 그게 제가 본 기억의 전부입니다. 순간 가슴이 콱 막힌 듯 했어요. 그 한 장면이 그저 그 한 번의 방문이 아버지 인생의 마지막 가족과의 접점이었다니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정말 우리 아버지에게는 나 하나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의사는 울었어요. 그게 평생의 후회라며 본인이 조금만 더 어른이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었을 거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마음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저도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관자놀이를 손으로 만져봤어요.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이 작은 붉은 점이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서야 할아버지는 아버지께 저를 버리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말을 했대요. 아버지는 더 이상 연락하는 일 없을 거라며 영영 발걸음을 하지 않았대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쉬지 못하고 몸을 갈아 넣다 결국 과로로 돌아가셨죠. 그 긴 세월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원망을 입 밖에 낸 적 없었어요.
우리는 형이 하늘나라에 갔다는 것도 한참 뒤에야 알았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부모님은 말도 못 꺼낼 정도로 무너졌죠. 그때서야 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걸 후회하셨죠. 그래서요? 이제 와서 후회를 한다고 돌아가신 분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요. 우리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 어떻게든 조카를 찾고 싶었어요. 형이 그렇게 끝을 맞아 있는데 너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 근데 찾고 보니 너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았지. 괜히 들쑤시지 말자고 가족끼리 얘기해서 그냥 돌아왔어요. 잘 산다고요? 저는 지옥이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속 깊은 곳에서부터 용암 같은 것이 끓는 기분이었죠. 목구멍을 통해 지옥 같았다는 말이 쏟아지는데 정말 뜨겁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남편은 점점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아이 앞에서도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전 그 사람 밑에서 2년 넘게 괴롭힘을 당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들으셨죠? 미안하다 정말. 겉으로만 후틀기 아니었는데 경찰과 대화를 하고 나서야 알았다. 정말 네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버텨온 건지를 앞으로는 내가 돕고 싶구나.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가족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전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버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요. 그때 형이 너를 안고 온 그날 널 내친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나는 안다. 그 눈빛, 그 무릎 꿇은 형의 진심을. 지금이라도 네 아이를 위해서 도움을 받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큰 파문이 일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내 한 구석이 무너졌어요. 나는 괜찮아. 난 버틸 수 있어. 늘 그렇게 다짐했지만 아이는 저와 다르잖아요. 내 품에 꼭 안긴 채 엄마를 부르는 아이. 제가 쓰러질까봐 늘 눈치 보며 제 무릎에 살며시 기대던 아이. 그 아이는 이제 저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 내 자존심이 뭐라고. 내가 이 손을 붙잡는다고 아버지가 부끄러워하시진 않을 거야.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나의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니까요. 의사 아니 작은아버지는 말없이 미소를 지으셨고 곧 아주 탄탄하게 정리된 진단서를 제게 내주셨어요. 이걸로 경찰에 제출하면 된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놓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도울 테야. 그 진단서는 그동안 제가 받아온 상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었고 경찰도 그걸 받아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도면 구속 수사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작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렇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동안 저는 처음으로 친가를 방문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떠난 지 오래된 그 집, 그리고 대대손손 의사 집안이라던 그 배경. 처음엔 다 낯설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 아버지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은 인맥도 도움도 많았어요. 2주 동안 저는 제 삶이 조금씩 정리되는 걸 느꼈어요.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아버지께서는 망설임 없이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인생을 위해 제대로 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게 되었죠. 저는 남편을 온갖 혐의를 다 집어넣고 가정 내 괴롭힘으로 고소했어요. 그동안 당한 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고 친가에서 붙여준 변호사는 전자기록이며 병원 진단서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바로 소송에 착수했어요. 고소장을 받은 남편은 황당하다는 듯 씩씩거렸어요. 현관 앞까지 쫓아와서는 문을 발로 차듯 두드리며 소리쳤죠. 야이씨, 너 지금 나 몰래 꽁쳐둔 돈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게 아니면 네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한테 소송을 걸어? 그 돈이 어디서 났냐고. 당장 문 안 열어 이 망하려나? 저는 그저 조용히 문을 잠그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싶은 마음도
그럴 만한 자격을 준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짓밟았던 사람에게 어떤 면죄부도 줄 수 없었어요. 남편은 처음엔 발악했지만 곧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자세를 바꿨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해주겠다. 그 대신 본인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돈은 좀 줬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배려를 요구하나 싶었죠. 나한테 왜 그런 걸 바라고 그래? 내 변호사한테 말해보던가. 난 더 이상 당신하고 단둘이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이후 저는 아이와 함께 거처를 옮겼어요. 남편의 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에 접근 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경찰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어요. 마음 한켠으로는 내가 혼자였으면 이렇게까지 순조로웠을까 하는 씁쓸함도 들었어요. 그리고 2주일이 조금 더 지난 어느 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가족이 맞다고 친가와 제가 혈연 관계가 확실하다는 결과였죠. 그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가족이다라는 말에 모든 게 풀어지는 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아버지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그토록 힘들게 살아야 했을까? 왜 그토록 외로이 버티다 떠나야 했을까? 마음이 복잡한 거 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보자. 형이 너를 지켜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너를 지켜주는 걸로 돌려주는 거야. 그게 내리사랑이란 거지. 지금부터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자꾸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지금은 내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지만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지켜주고 안아주고 절대 포기하지 않던 그 마음처럼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금방 마무리되었어요. 단 한 번의 조정으로 판결이 바로 났거든요. 남편은 전과가 없긴 했지만 상습적으로 저를 괴롭힌 것, 전자기록, 병원 진단서, 이웃들의 증언까지 합쳐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형을 선고받았고 위자료 3천만 원도 함께 부과되었어요. 재판 내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만 짓고 있었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 거냐.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아냐고 소리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하지만 법은 그동안의 기록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친가 쪽에서는 남편의 불법 도박과 사채 이용 내역까지 파헤쳐서 별도 고소를 넣었고 세무팀이 정리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가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주셨어요. 지금쯤 남편은 가정 내 괴롭힘으로 인해 다니던 일터에서도 해고를 당하고 도박건으로 벌금형까지 추가로 받은 상황이에요. 알고 보니 본인의 명의로 된 통장도 막혀 있었고 사채 때문에 신용불량자까지 된 상태더라고요. 교도소에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연락 오느니 하나 없이 고립된 상태에서 복역 중이고 사회 복귀 후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고 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수감될 수 있다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제는 저를 다시 찾아오고 싶어도 그럴 명분도 여유도 남아있지 않겠죠. 그런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인생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확정된 후 친가 쪽에서는 모두 아버지의 상속분을 저에게 넘겨주었어요. 형식적인 사양조차 하지 않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감사히 쓰겠습니다. 이건 제 몫이 아니라 아버지 몫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초라하게 떠나셨는지를 떠올리면 그건 마땅히 제가 받아야 할 몫이었어요. 친가 식구들은 한동안 저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마 그들 역시 아버지를 외면했던 시간에 대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던 거겠죠. 저는 그 지원을 바탕으로 지금은 서울을 떠나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요. 정확한 위치를 밝히긴 어렵지만 아이와 함께 한적한 신도시에 머물고 있어요. 남편이 다시는 저희 곁을 찾지 못하도록 모든 흔적을 지우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죠.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이 평온한 일상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이제는 어떤 꿈을 꾸든 든든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두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지켜냈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어요. 어쩌면 아버지의 내리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걸지도 몰라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지금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일상 지켜내며 살 겁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